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들의 어머니와 결혼할지도 모르는 본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았던 이복 형제 백테르, 그 백테르를 태무진이 없애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로 백테르가 남게 될 상황을 기다리고 드디어 홀로 되자 태무진과 카사르가 활을 가지고 몰래 그를 앞뒤에 다가가서 활을 겨누죠.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 활을 겨누는 걸 백테르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테르 말하길, 타이치우드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통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힘을 합쳐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입안에 가시 취급만 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겐 그림자 말고는 아무런 친구도 없지 않은가? 백테르는 필사적으로 절규하며 호소하는데요. 그러나 태무진은 겨냥하고 있는 화를 거두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태무진의 눈을 본 백테르는 그가 마음을 바꿀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체념한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다. 설령 너희들이 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부탁이니 내 동생 멜구테이마는 살려다오. 그리고는 자리에 걸터 앉아 눈을 감습니다. 결국 태무진은 화를 쏘죠. 이렇게 이복 형제 백테르는 태무진과 카사르의 손에 의해 세상을 뜹니다. 이후 태무진 카사르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두 아들의 얼굴을 본 친모 허일루는 직감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채게 되죠. 어머니 허일루는 그 즉시 경노합니다. 태무진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을 쏟아내게 되죠. 허일룬, 태무진 이 인간 말종아, 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손에 검은 핏덩이를 움켜쥐고 태어나더니만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송골매처럼 정신이 나가 백테르를 해쳤구나. 그림자밖엔 친구가 없고 말꼬리 말고 채찍도 없는 이때에, 타이치우드의 괴롭힘이 끝나지도 않은 이때에 복수는 대체 누구랑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것이냐. 기록에 따르면 구전으로 전해지던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허엘론의 불길한 저주는 곧바로 현실이 되어 이 가족 앞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이 그 징기스칸 아버지하고 타이치우드 아달칸하고 둘이 매우 크게 다퉜었죠. 그리고 이 키아트를 싫어하는 이쪽에 아달칸의 아들 타이치우드의 타르구타이, 이 타르구타이가 그 얄미운 키아트의 태무진이 이런 몹시도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타르구타이는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한 살 양의 솜털이 빠져 드디어 두 살 양이 되었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무진이 한낱 아기 어린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쭈 이제 이런 짓도 해? 많이 컸군 라는 의미죠. 그래도 기껏해야 두 살 양이라는 거니까 그래 봤자 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니까 경계심의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이 태무진의 아버지가 워낙 용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우면 당연히 그의 아들이 커가는 것도 무서울 수 있는지라 결국 타르구타이는 태무진이 형제를 해치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걸 구실 삼아 휘하 병력을 휘몰고 이 가족에게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가족에게는 더 어린 동생들도 있었는데요. 허엘로는 타이치우드의 공격이 오자 이들 및 이쪽 가족까지 다 이끌고 숲속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인원이 남아 항전을 준비하죠. 이 멜구테이가 나무를 잘라 목책을 만들고 아직 이 어린 3명 동생들은 뒤로 숨긴 후 태무진, 카사르가 열심히 활을 쏘며 저항합니다. 이들의 목책 그리고 활 저항에 타이치우드 쪽은 생각 외에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여기서 타이치우드 쪽에서 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와요. 태무진을 우리에게 보내라. 태무진만 보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물러나겠다. 그런데 허일루는 오히려 타이치우드의 그 제안을 듣고 말에 태워서 태무진을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타이치우드가 목격하게 되고 여기서 타이치우드들하고 태무진 사이에
목숨을 건 말 추격전이 벌어져요. 여기서 태무진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이때 타이치우드 전사들은 우거진 숲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섣불리 따라 들어가다간 활로 저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무진 부군을 삥 둘러 포위하는 전략을 써요. 이렇게 양측은 3일간 대치를 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태무진은 3일간은 버티는데요. 하지만 그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숲 밖으로 나가자 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말을 타려고 딱 보니 말 안장이 땅으로 툭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불길하다고 느껴 3일을 더 버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또 3일 지난 후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숲의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3일을 더 머뭅니다. 이렇게 총 9일을 먹을 것 없는 숲 안에서 버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음을 감안하면 정말 강력한 의지로 버틴 건데, 하지만 9일째 되던 날에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가자 해서 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피해서 가지고 있던 칼로 나무를 베어가며 말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을 만들어 말을 몰고 나오게 되는데, 나왔더니만 바로 그 앞에 타이치우드 전사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9일간 굶어 거기다 나뭇가지 베는 중노동을 하며 기진맥진해 있던 태무진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타이치우드에게 생포되고 맙니다. 이렇게 잡혔다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조금 다른 기록도 있어요. 어느 날 태무진이 무슨 용무가 있어서 혼자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록에 따르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거대한 돌이 그냥 태무진 앞으로 굴러왔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돌이 길을 딱 막았다. 그러자 태무진은 이것은 몹시도 괴이한 일이로구나. 이 길로 가는 건 무언가 느낌이 불길하다 해서 여기서 상당히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돌을 비켜서 가던 길로 계속 가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길로 가다가 우연히 그 타르구타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르구타이가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바로 생포했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태무진을 잡은 타르구타이는 바로 태무진을 처형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곧바로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수레바퀴보다 작아서 처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제 기록상에는 애매한 기록밖에 없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타르구타이의 정무적 판단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시로서는 태무진을 막바로 처형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가 생길 수 있는 판단이었죠. 당시로는. 물론 미래를 생각했다면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처형을 했어야 하지만, 태무진은 그래도 위대한 카불칸의 증손자잖아요. 몽골 부족 내에서도 신분적으로는 매우 고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처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의 아직 어린 소년에 대한 섣부른 처형은 초원 여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타르구타이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취하는데, 결국 타르구타이의 목적은 전 몽골 부족 내에서 자신이 가장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냥 처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위해 이 손에 넣은 태무진이라는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어린 태무진에게 엄청나게 잔혹할 수 있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태무진을 자신들의 거처로 끌고 가서 목카우라고 일종의 그 왜 예전 우리 사극 보면 죄수들의 목에 씌우는 칼이 있죠. 그런 건데 그걸 태무진의 목에 씌운 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조리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인 취급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망신당하고 천대받게 하는, 거기서 얻어먹고 재워달라고 가는 상황에서 그 집집에서마다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할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형제, 이복형을 해쳤다는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 저주,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 그 라이벌인 키아트, 그 키아트의 태무진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아 봐라, 이 태무진을 통해 그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을 쓰고 손가락질 대망신 모욕 받으면서 산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태무진이 정신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징기스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어요. 정신적 단련이 되는 거죠. 또 근성을 키워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짓밟히면 심리적으로 우그러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용수철처럼 더 근성이 불타오르는 인간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터무니없는 심적 고통이 위대한 징기스칸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된 것일 수 있다. 근데 이 형벌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직 약한 어린 소년이기에 이렇게 큰 목에 칼을 쓰고 몸도 편히 못 가누고 낑낑대고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 몸도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태무진은 한동안 복하오를 뒤집어 쓰고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맡겨질 때 거기 사람들이 당연히 대부분 굉장히 냉랭하게 대하고 천대를 했는데, 이 소르칸 시라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 때가 생겨요. 여기에서도 처음엔 당연히 다른 집들하고 큰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태무진은 그 목에 쓰고 있는 복하오 때문에 당시 특히 잠을 잘 때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특히 목에 잠겨 있으니까 뭐 자려면 눕거나 어디 기대야 하는데, 그 기댈 때 그 나무 칼이 목을 심하게 누르고 압박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을 테죠. 그래서 이 소르칸 시라 집에서도 역시 태무진이 그 때문에 굉장히 끙끙댑니다. 그렇게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데 이 소르칸 시라의 두 아들이 태무진에게로 쓱 다가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무진의 목을 심하게 압박하던 그 복하오를 이 두 아들들이 도와줘서 임시로나마 좀 헐겁게 만드는 작업을 해줬다고 해요. 이 두 아들들 덕분에 이 집안의 게르에서 태무진은 참으로 오랜만에 다른 집에서보다는 비교적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태무진은 다시 룰에 따라 다른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다시 천대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고통받는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집단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옵니다. 대단위로 다들 모여서 밤까지 서로 먹고 마시며 으쌰으쌰 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온 거죠. 이 게르 안에 태무진 혼자 놔둘 수 없으니 당연히 태무진도 밖에 나와 변두리에서 복하오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물론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있었죠. 끈 같은 것으로 복하오에 연결해서 그걸 붙들고 태무진과 같이 잔치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잔치가 계속되고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도 얼큰해지고 하나 둘씩 널브러지고 하여 분위기가 굉장히 느슨해지는 때가 옵니다. 여기서 태무진은 목숨을 건 승부를 순간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졸리고 피곤해지면서 긴장도 풀리고 느슨해지니까 순간적으로 감시자가 붙들고 있던 복하오를 확 낚아챈 다음에 나무 복하오로 그 감시자의 머리를 콱 내리쳐서 순간적으로 쓰러뜨리고 바로 근처의 숲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요. 그리고는 결국 일단 숲 안에 숨는 데는 성공합니다. 태무진을 놓친 감시자는 사람들한테도 이후 바로 달려가서 이 일을 보고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즉시 수많은 사람들이 수색자가 되어 태무진을 찾기 위해 대거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태무진이 숨어 들어갔던 숲이 아주 우거진 숨기에 좋은 그런 숲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태무진은 바로 이 숲에 있다가는 저 몰려오는 수색자들에게 발각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근처에 있던 오논강으로 뛰어듭니다. 이 목에 나무로 만든 복하오를 쓰고 있으니까 그 복하오가 물에 뜨는 거죠. 덕분에 태무진은 강에 잠긴 상태에서도 머리 부분은 둥둥 떠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나름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람 인생이 알 수가 없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데, 태무진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목의 칼 복하오이지만 그 복하오가 있었기에 자신을 감시하던 이를 후려쳐서 도망갈 수 있었고, 또 그 복하오 때문에 강에 잠겨서도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방해물이 아닌 내 삶에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고를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수색자들은 이내 몰려와 근처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농강 근처 숲을 뒤지는데 설마 하니 강 안에 들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숲만 계속 뒤져댄 거고, 특히 밤이니까 더더욱 찾기가 힘들었겠죠. 일종의 순간적인 재치인데, 그 사람이 일단 생존을 해야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예측 불가의 거친 운명 속에서 생존하려면 바로 이러한 순간적 재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태무진 징기스칸이 삶 전체를 보면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재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잘 숨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발생을 해요. 태무진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한 수색자가 강에서 머리만 내놓고 숨쉬고 있는 태무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